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국힘당을 정치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한둘도 아니고 잇따라 터져나오는 망언을 보면 사람이기를 포기한 집단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힘당의 김정재,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을 표결하는데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이렇게 소리쳤지요. 옆에 있던 국힘 의원들은 흐흐흐흐 웃고. 이게 사람입니까? 그걸 해명한다면서 또 경상도 사투리여서 그랬다. 사투리 탓을 했는데 경상도 말은 나란 말씀과 다릅니까? 의원직 제명은 물론 주민등록도 말소해야 할 판입니다. 처음이 아니죠. 송원석은 어땠습니까?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곽규택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역겨울 뿐이고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잠시 후에 김정재의 목소리를 처음 알아본 소리로 보는 민주당의 서미화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생방송 배국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다음 주에 추석이 명절 시작되죠. 연휴가. 근데 이번 주 금요일이 또 개천절로 공휴일이라서 실제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연휴 시작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참 느끼는 게 또 이번에 국가정보자원 관련 불까지 나서도 그렇지만 경제가 참 많이 어려운 것 같다. 전국도 아직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온전히 명절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연휴 때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나누는 거 조금씩 나누면 더 따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이번 추석에 어떤 선물 보내야 될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마음을 나눈다 그런 생각으로 선물들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어리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택배 발송이 마감된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정어리몰이 준비한 순살 장어탕 선물 세트, 백년 진고 홍삼, 프리미엄 햇 신고배, 언양 불고기 선물 세트,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아주 정성스럽게 선물 포장된 상품들이니까요. 정어리몰 들어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아직 선물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정어리몰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문도 받고 있는데요. 1551-3158 대량 주문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메일로도 주문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이메일 이용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주문 접수도 도와드릴 겁니다. 슬기로운 소비생활, 상생의 소비생활, 정어리몰에서 이번 추석 선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구승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서미화 의원이 김정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이 시각장애인은 청각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금방 알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때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통화가 안 됐어요. 오늘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바로 김정재인 줄 알았다라고 하던데 최진봉 교수님 네. 저런 인간들 그 국회의원 자격을 떠나서 인간도 아닌데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제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호남에는 왜 불이 안 나냐 뭐 이런 얘기를 얘기했다는 것은 이거는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두 번입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 수거 대상으로 삼는 또는 뭐 살해하겠다고까지 적어놨던 노상훈 수첩의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을 뻔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체? 이거는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정치인 뭐 이걸 다 떠나서요.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사람을 완전히 그 뭐 수거 대상으로 삼게 한다거나 또는 뭐 불이 나가지고 재해가 발생을 바란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체? 저는 그래서 이건 제명돼야 된다고 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걸 뭐 옹호한다고 아직까지 나오진 않지만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제명안 낸 거 국민의힘이 함께 동의해줘서 이 사람들 제명시켜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기를 거부한 사람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서로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임세은 소장님. 그렇다고 또 변명을 하는 게 네. 경상도 사투리라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투리라고 한다 한들 그런 호남에서 불 안 나냐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아니 왜 그 표결에 불참했냐 왜 찬성을 안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요. 이거는 전 경상도에서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굉장히 불쾌해야 해요. 그거는 다분히 그 호남 비하하는 본심이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 이 국민의힘 그 의원들의 특징들은 이렇게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재난 앞에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원석 원내대표 뭐 사실상 죽었으면 좋겠네 식의 발언도 했었고요. 기억하시면은 한 2년 전, 3년 전쯤으로 기억하면 서울의 서남 지역에 홍수가 났었을 때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들이랑 쭉 갔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비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찍어야 되는데 잘 나와야 되는데 라고 발언한 적도 있어요. 홍수로 재난이 난 지역 가서도 그런 말을 했던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DNA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김정재 의원은 이번 발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되는 분 아닙니까? 뭐 통일교와 유착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포항시장 공천 개입 의혹도 있고요. 또 공천권 관련해서 통화 녹음에서 3억 5억 이거 뭐 금액 이 발언한 것도 있고 또 공천 야합 비리도 있고 윤석열 부부와 연루해서 공천 개입 의혹도 있고 이분은 파면 팔수록 여러 가지 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비단 호남에서 뭐 호남은 불안나냐 이 발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의 핵심에 김정재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도 해야 되지만요. 전 제명을 통해서 본보기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우승 변호사님 지금 김정재 망언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뭐 토론 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토론이 이미 끝나서 이제 투표가 결과가 공표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뭐 광의로 그렇게 변론은 할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발언도 발언인데 그 이후에 변명도 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건희나 윤석열이 더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게 하는 거는 사실 그 행위도 문제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갖고 더 화를 나게 만드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벌백계가 되지 않으니까 부정적 강화 효과가 있어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제2당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대 야당으로서 좀 공당으로서의 지위를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스로가 이러한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부 징계라도 좀 있어야 되고 국회 차원에서도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위도 그리고 변명도 사실 둘 다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도 아닌 것들입니다. 사람도 아닌 것들을 앞으로 우리 정치 1번지에서는 사람 얘기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힘 다룰 일이 없겠죠. 자, 주말에 상당히 우리 국민들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불이 나가지고 정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가 됐는데 국가정보원은 들어봤어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번 화제로 알게 된 국민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불 하나 났다고 이렇게까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것들을 다 못할 상태가 되느냐. 우리 여기에 더 놀란 거 아닙니까? 국가정보의 심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심장이 불에 탄 거죠. 다행히 지금 상당수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부터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차분하게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데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끔 근본적 대응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난 2023년에도 대규모 전상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는데 어떻게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이 문제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중 운영 체계가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걸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적인 안보 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회복의 계기가 되도록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주민등록 민원 서류 발급하는 거 이런 것도 안 됐고 제일로 걱정이 됐던 게 이제 추석 앞두고 뭐 당장에 비용도 필요한데 우체국을 이용하는 ATM이 이제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못 하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만약에 집이라도 계약했던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지금 편지 소포 우편 서비스가 복구가 돼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재개가 됐다고 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윤호중 행안부 장관 다 사과했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적어도 전 정부 탓 안 하니까 참 책임 있는 자세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만 최진문 교수님 네. 어떻게 한 군데가 안 됐다고 해서 국가전산망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다운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이번 기회에 좀 짚어봐야죠. 당연히 짚어봐야 됩니다. 아까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중체계를 만들어 놔야 돼요. 한 곳에서 다운이 되면 다른 곳이 즉각 가동이 가능하도록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요. 투자해서 그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공주에 다시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공주에 센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공주 센터가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백업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자료를 받는 건 하지만 즉각 시스템을 운영해서 바로 작동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못 가는 거죠. 그게 이유가 예산 때문이에요. 예산이 삭감되면서 윤석열 정부 때 그 삭감된 예산 때문에 그걸 확장을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정부 탓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금 뭐 한 4개월 됐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공주센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못 만들었다니까요. 만약 그때 제대로 예산만 투자해서 만약 공주센터가 만약에 다른 센터에서 불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을 하면 다른 이유 때문에 작동이 안 되면 즉각적으로 운영 가동에 만들어 놨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관리원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3년 전인가 카카오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때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촘촘하게 그다음에 뭐 보안 작업 그다음에 백업 시스템 이거 다 만들으라고 그렇게 해놓고 국가기관은 아무 문제 없다는 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게 했던 일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전 정부에서 이루어놨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 맞아요. 그리고 화재도 발생한 원인이 뭡니까? 배터리 문제 아닙니까? 영어로 배터리. 배터리 문제인데 이 배터리가 10년 지나면 그 기한이 끝나는 거래요. 그러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 바꾸고 10년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노후화된 장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럼 이런 조치를 안 취하는 겁니까? 점검도 제대로 안 해요. 지금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3초인가 3초마다 모든 걸 기록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법을 바꿔가지고. 공공기관은 전혀 그런
그런 조치를 안 해놨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따져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방치해놓은 여러 조치들이나 아니면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 원장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 조선왕조 실록도요 여러 군데로 분산을 했어요. 만약에 그 실록이 타버리면 또 이것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손으로 하던 아날로그 오리지널 시대에도 이런 대비책이 있었는데 아니 요즘에는 클라우드 시스템 있잖아요. 그럼요. 거기다가 이렇게 좀 해놓고 이쪽에 하면 이쪽에 사고 그렇게 지금 이것도 세 군데 있더만요. 대구랑 광주랑. 네. 그러니까 이게 일원화되어 있던 게 문제죠. 일원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북한에서 뭐 침략을 하거나 할 때 전산을 먼저 거기부터 박살을 내버리면 우리가 초토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만큼 이게 복수로 이원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뭐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4달밖에 되지가 않아서 이런 사전에 종합 리스크를 관리한다던가 이런 방안은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 임명됐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저는 크게 문제고 이미 1년 전에도 이 관련한 이원화와 백업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났었다고 합니다. 1년 전에도요.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던 것도 저는 이 사태를 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 노후 관리 이 부분도 철저하게 점검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 삭감들이나 아니면은 그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 안 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기억나는 것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의 말이 또 하나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했나 예전에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요. 예, 예. 아주 초반에. 미쳤었구나. 예, 제정신 아니었죠.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정보화에 대해서도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가져야 이런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이 내란숙의 피의자 행정에 어떻게 보면 장이 이런 중시한 사고를 벌여라고 한다면 각 급에 있는 그 책임지는 단위에서는 오히려 더 야 대통령도 이거 대충 하라 그러는데 야 대충 하면 되지 야 돈 안 들게 하면 되지 라는 사고가 밑바탕까지 퍼져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좀 도려내야 되는 좀 막대한 일이 또 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제 화재가 나도 국가 정보 자원을 관리하는 것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곧 명절 연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때보다 우편물로 보내는 거, 소포 또 외국에 나갈 때도 이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모바일 신분증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완전히 못하게 된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변호사 업무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조사를 받거나 되면 정보공개청 행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갖고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 포털도 막혔고요. 아하.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이 뭐 구글링을 해서 찾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국가가 제공하는 법령을 인용을 하거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도 멈춰 있습니다. 수많은 변호사 업무도 지금 굉장히 멈춰 있고 저희도 또 이제 뭐 의견서를 내려고 해도 우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멈춰 있었던 상황이라 물론 우편은 이제 다시 풀렸다고 하지만 이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법조계에서도 정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대통령님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고 저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전 정부 탓을 거의 2년, 3년 내내 끝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은 국민주권 정부는 들어선 지 지금 100일 간 넘은 상태고 사실 다른 정부와 다르게 인수위도 없이 그리고 내란 종결을 같이 동시에 하면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에 대한 탓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다시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 부분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용주의 정부 뭐 국민주권 정부의 컨셉 중 하나인 실용주의 정부의 컨셉에 맞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신상필벌도 제재하고 그때처럼 막 말만 세게 하고 뒤에 뒷수습 흐지부지 되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거 2023년 기사인데요. 그거 예. 제목 한번 말씀드리면 2023년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예요. 행정 전산망 유지 보수 예산 깎고 또 깎았다.
바깥 제목이고요. 시스템 관리가 작년에 133억에서 올해 127억, 내년에 54억 이렇게 준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행정안전부 내년 예산안에서 기존 전자정부 플랫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대거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홍보 예산 오히려 전자정부 홍보 예산만 늘렸고 정작 정부 전상만 관리하는 기본기에는 소홀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2023년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한 짓이에요. 사실 지금 이제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쪽도 예산도 지금 뭐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누군지는 잘 몰라도 윤석열 때 씹은 사람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강동석인가 되던데. 아무튼 저는 이게 전조라고 봐요. 골맞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경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 때 해놨던 이 잘못된 행정들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겁니다. 뭐 그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현 정부가 가능한 건물을 막아야 되지만 지금도요 공공기관장이나 주요 직책에 아직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제대로 운영이 됐을까? 저는 다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검증도 하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들 중에 지금 이게 뭐 하나의 사례이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갈 때마다 어디 가면 토론하고 질문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답변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상한 답변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약간 걱정이 돼요. 다만 현 정부의 이제 뭐 강요들이나 이제 붙여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잊지 마시고 저는 예전에 임명돼서 지금 공공기관장 하고 있는 분들 다 저는 감찰을 하든 감사를 하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혹시 허점은 없는지 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정부가 그걸 시스템화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정권이 바뀌고 잘못된 인사를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게 이번 기회에 시스템화한다면 국민주권정부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전조로 보아서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을 해서 시스템에서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혹시 기관장의 나태나 뭐 부패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빨리빨리 복구가 돼서 이재명 정부는 역시 다르다 하는 거 보여줘야지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곳곳에 아직도 썩어 있는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MBC 스트레이트 봤는데 국가인권위원회 그 썩은 놈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그렇고 국민권익위원회 어떻습니까? 다행히 이번에 이제 이진숙이 속아냈는데 이런 자들이 계속 있는 한 이 물이 깨끗해지려면 완전히 물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 안에 파란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은 못 마시는 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 썩어 있는 놈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 물이 아무리 물 갈면 뭐합니까? 그 안에 똥 하나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거기에서 목욕을 합니까? 예, 똥 얘기 나왔으니까 윤석열 얘기해 봅시다. 금요일 날 그 시차 중계를 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는 틀어드리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사실 별로 들을 가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자가 완전히 표변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계 카메라가 있는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재판을 받을 때는 목소리도 힘이 없는 척 제가 어쩌고 하다가 카메라가 빠져나가니까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혼자서 20분간 또 떠들어댔다는 거 아닙니까? 참 저는 아까도 국힘당의 곽규택이 송원석이 김정재 인간도 아닌 것들 저거 완전 동물농장이죠. 그 숙에 윤석열이 닮아서 다 그런 거 아닌가? 인간입니까? 더군다나 윤석열이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1.8평짜리 독방에서 서바이브 하기가 힘들었다. 그거 대접받으러 간 거로 생각한 거죠. 거기에다가 차라리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제 상 받으러 간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윤석열이가 조사해가지고
1.8평도 안 되는 데다가 집어넣은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이건 좀 미친놈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막 소리가 막 높아졌다는 거예요.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앞뒤도 안 맞아. 저를 만약에 풀어주시면 열심히 집도 가깝고 이렇게 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 그럼 왜 그동안 재판 안 나왔어? 재판 나오면 또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또 사람들이 저 불편해서 증언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게는. 난 참 그 판사가 어떻게 결정할지 궁금한데 그 백대현 부장판사가 이렇게 저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약간 거기는 직위원하고는 다른 것 같기는 하던데 윤석열 금요일 날 있었던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강희구 실장이 작성해서 부서 받은 문서가 그 전에 한덕수 총리가 폐기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질적으로 그 문서를 파쇄한 행위는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근데 그 한덕수 총리의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피고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한덕수 총리의 지시로 성격이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거는 제가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이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강의구 실장은 피고인에게 별도 보고 없이 행정총괄인 국무총리의 뜻에 따라 이 사건 표지를 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짜 지금 뭐만 하면 나무랬다고 그래. 근데 정보승 변호사님, 그래도 검사했던 자 아닙니까? 저게 대한민국 그 검찰총장의 실력입니다. 저는 지금 변호인단에서도 나름 커리어와 나름의 그 인지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조차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법조계라고 존경했던 사람들의 실상이다. 참 그리고 참담한 게 저기서 변호인단이 대답을 못하자 본인이 직접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어물어물하니까 그나마 윤석열이 제일 낫다는 게 저는 참담합니다. 다른 변호인단들은 사실은 저기에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빨간 캐리어 들고 오거나 아니면은 막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많이 하면서 저런 질문이 왔을 때 대답조차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저 변호인단의 수준을 알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정말 암담한 게 공문서가 작성이 됐다는 건데 그리고 본인이 이제 기재가 그 부서가 돼 있는 공문서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안 했다는 거거든요. 책임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저 논리를 그냥 내세운다는 자체가 되게 부끄럽고요.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보석신문 얘기를 좀 더 추가로 하자면 사실 보석신문이란 거 본질 자체가 보석금을 내서 내 출석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속된 상태에서도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집에 보내주면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와서 자기가 그 논리라고 얘기한 것들은 당뇨식 하겠다. 구치소에서 이미 해주고 있고요. 운동하겠다. 구치소에서 이미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잘 들어보면 다 본인한테 좋은 일이에요. 운동도 본인 좋으라고 하는 거고 당뇨식도 본인 좋으라고 하는 거고 그걸 왜 우리 국가 사법부가 해줘야 됩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의 그동안 한때는 정의의 사도처럼 불렸던 검찰총장의 민낯이고 실력이다라는 걸 국민들이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담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보석 결정이 언제쯤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규칙으로서는 저 보석 신문을 한 뒤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10일 이내?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훈시 규정이라고 해서 하면 좋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법원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런 보석
그 신청에 대해서는 판결 낼 때 같이 보석 기각 결정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재판은 좀 더 잘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런 요인 때문에라도 좀 결정을 질질 밀어갖고 그 징역모에 처한다. 보석 신청은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동시에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기각할 만한 일이라고 보는데 뭐 다음 주에 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병철 변호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랬더니 보석은 전적으로 판사 재량이고 몇 달 동안 결정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가 월요일 날 직위원 재판이 있으니까 거기 나가게 하려고 월요일 재판 이후로 늦춘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보석 신청에는 재신청이나 계속 신청하는 거에 제한이 없어요. 그때마다 신문 기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각하면 다음날 또 보석 신청하고. 또 보석 신청하고. 그럼 또 신문 기일 잡아요. 이렇게 굉장히 신문 안 하면 되잖아요. 그 훈시 규정에 신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런 절차적 나중에 분명히 윤석열 같은 사람은 이거 훈시 규정 있는데 왜 안 지켰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딴지를 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하기보다는 아마 판결을 내면서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면서 너 보석 신청은 기각할게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보석 신청할 때 비용 안 듭니까? 들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우편비 정도 들죠. 우편비? 네. 그것도 트럼프처럼 한 100배 인상해가지고 보석 한번 신청하면 1억 4천 정도 내게끔 하면 얼마나 어떨까요? 좋아요.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좀 미국 얘기를 잠깐 제가 미국에서 교수할 때 H1B 받았거든요. 네, 비자를. 네. 그때는 $800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배가 100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당시에 좀 비싸네. 부담되죠. 그러니까 비자 신청하는데 그만 걸고 한 4, 5개월 걸렸던 변호사를 통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편비를 엄청나게 올리거나 아니면 무슨 뭐 그 인지 같은 거 붙이잖아요. 법원에. 그거 막 붙여놓는 거야.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면 이거 막 이게 돈 안 드니까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막 이거 못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고려해서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만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많이 내고 하겠지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물론 한 가지 이제 그럼 또 그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혹시나 돈 없고 힘든 분들이 혹시나 이제 신청할 때 이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아니 이 윤석열 때문에 이 나라의 시스템과 근간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보석 신청해서 안 되면 사람들이 그냥 말잖아요. 근데 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청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린이들한테 빨간불에는 길 건너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윤석열 같은 내란숙의 피의자는 차가 없으면 막 달려드는 그런 식이니까 야 빨간불에 길 안 건너도 되는 법을 또 만들어야 되고 뭐 하여튼 이런 식의 기본적인 상식과 규범을 절차를 다 무시한 게 바로 이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이고요. 만약에 정말 보석을 계속 신청한다면 윤석열은 정말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도 국가에 이렇게 피해를 막대하게 입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공권력 낭비에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판사분들 모여서 저기 판사 혼자 있으신 것도 아닐 거고 그 공무원들 또 보조를 해야 되니까 여러 많은 분들의 그런 노력 우리 세금으로 물론 직원들 일하시는 건 맞지만 그런 노력과 힘이 저게 다 빠져버리면 그 외에 다른 재판이나 이런 게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한때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받고 그런 권위를 누렸다면 그렇게 불법 비상계엄을 해서 국가를 피해를 주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면 요만큼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저런 짓 하면 안 되죠. 국가에 피해가 되는 일을. 근데 윤석열은 그런 게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불편한데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인데 훈시 규정 있다네. 야 다 해봐. 끝까지 해봐. 끝까지 어깃장 부려봐 하는 게 바로 저 윤석열의 심보 아닙니까? 정말 고약하고 저딴 허접한 인간이 우리나라 국정 운영을 3년 동안 했다는 게 정말 처참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훨씬 더 많고 본인이 하는 행동은 부패뿐만 아니라 내란 혐의도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재벌 회장보다 더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했던 거고 그리고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서바이브. 본인이 특수부에서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온 경우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는 진짜 너무 화가 나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생존이란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지 서바이브라는 그거는 또 이거 참
참 이 영어도 현학적인 표현도 선택적으로 참, 써요, 영어도. 예. 아는 단어만 쓰는 거죠. 현학적인 네, 표현도 네. 참 역겨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지금 윤석열 이번에 출석했을 때 얼굴을 보고 아, 이 분은 감옥이 체질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붓기가 쏙 빠졌고요. 인상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눈이 약간 맑아졌거든요. 그리고 말도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동안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그 시간 동안 지금 구속된 시간 동안 아마도 알코올 섭취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삼시세끼 딱딱 영양식에 맞춰서 먹고 운동도 억지로 나가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얼굴 좋아졌어요. 그래서 1절 8평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뭐 힘들었다고 하지만 쭉 거기서 살아야 되는 전 체질이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금에야 아직도 재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풀타임 변호인 접견을 두를 수 있는데 아마 이게 확정이 되고 본인에게 정치적 자산이나 재산, 김건희 씨가 돈을 끊으면 아마 이제 변호인 접견도 예전처럼 두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진짜 1.8평 독방에서 혼자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게 될 건데 그때 얘기하면 몰라도 지금은 좀 이르다. 왜냐하면 아침 9시부터 4시 반, 5시까지 변호인 접견으로 하루를 다 보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수용자들과 다르게 특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저런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접견에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랬더니 운동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운동 시간이 따로 보장이 돼 있고 언제부터 운동했어? 언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계단 내리기 오르내리기 힘들다면서 언제는 출석하라고 했더니 병원에서 그렇게 정신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판사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 심지어 변호인 접견 때는 잘 앉아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판에 나와서는 왜 못 앉아서 있는지는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거. 그 1.8평 독박이잖아요. 충분히 본인이 운동하려면 맘 먹으면 그 안에서 스쿼트도 할 수 있고 윗몸 일으키기도 할 수 있고 충분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정봉주 의원인가요? 정봉주 의원이 네. 1년 동안 감옥 갔었을 때 그 안에서 운동해가지고 몸 만들고 나왔어요. 그 체크 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본인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더 운동 넓어. 시간을 제외하고는 더 운동을 할 넓어. 수 없게 해놨습니다. 더 넓어. 아니 혼거방 가 혼거방. 심심하시면. 정구승 넓은 변호사, 방으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정구승 변호사 같은 분은 만약에 들어갈 일은 없지만 홍거실에 가면 힘들어요. 포기해서 자야 돼요. 키가 커가지고. 그 홍거실에 많은 사람들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사람 가면 저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홍거실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크잖아요.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할 수 없는 내란을 일으켜놓고 어디다 대고 저런 말을 합니까 대체. 지금에야 그 독방의 특혜를 누리고 독방이 좋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확정이 된 뒤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을 때 독거방에 있는 것들은 제 의뢰인분들이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때는 독방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변호사 접견도 하니까 와서 해줄 사람도 없고 분명히 확정이 되면은 지방 뭐 정말 먼 곳으로 보통 보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하루 종일 누군가가 말도 못하면서 계속 지내야 될 텐데 그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셔야 될 겁니다. 익숙해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법원이 한덕수 첫 내란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고 하네요. 이제 한덕수 재판 받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는데 이번에 윤석열 재판 중계하는데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번 첫 재판에 한하여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 앞으로는 중계를 허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그 개별 결정을 매번 기일 때마다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 특검법 이제 개정안에서 보면은 그 할 수 있고 그거를 비공개하는 것도 재판장의 재량으로 좀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개인 정보나 뭐 국가 기밀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자면 생중계는 아니더라도 역사적 사료로서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녹화는 꼭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30년, 40년, 50년 지났을 때 내란범은 이렇게 변론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는 이렇게 대응했다는 게 사실 역사책에 실려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재판부가 좀 전향적인 판단을 해서 이번처럼 공개가 되고 그래야 사실 우리가 다 피해자 아니었습니까? 내란에 대한. 그래서 피해자들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 물론 백대현 재판부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과 그거의 폐기, 그리고 이제 공무집방 그 체포 과정에서의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역시 국민도 일정 부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개를 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
증인의 인적 사항이 정말 중요하다던가 이런 경우에만 좀 제한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게 다 역사니까요. 방금 전에 정구승 변호사님 다시 한번 좀 잡아줘 보세요. 오늘 정구승 변호사님이 푸른색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오늘 코스모스 꽃길 얘기가 꽃무늬. 그 크로마키가 그대로 들어가서 코스모스 와이셔츠를 입은 것처럼 거의 하와이안 셔츠 같은데요. 꽃남방. 오늘 그 권상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으로 우리가 배경을 만들었는데요. 네. 매일 새롭게님, 권상님 멋진 배경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동숙님께서 코스모스길 어디예요? 정말 예쁘네요. 그러셨는데 권상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주남 저수지 뚝방입니다. 주남 저수지 뚝방길이네요. 참 길만 봐도 설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노래가 생각납니다. 코스모스 한들 한들. 네.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정말 불러보실래요? 제가요? 네. 비어 있는 길. 그다음 뭐죠? 뭐 가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돼가지고. 저희는 MZ 세대라서 그 노래 자체를 죄송한데 잘 모릅니다. 김상희 하면 우리 임세은 소장님은 너무 먼 얘기죠. 먼 얘기군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그렇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노래 부르던 거라. 아니요 전혀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예. MZ 세대라서. 저희 MZ 세대라서 모르잖아요. 이쪽으로 엮어가지고요. 우리 임세은 소장님 선배 될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때도 유명했었어요. 맞아요. 네. 석사 가수인가? 법대 나와가지고. 네, 뭐 그래가지고 유명하셨었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이시라면. 네. 예, 권상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 이진숙 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이진숙이 면직이 되는 거죠. 이진숙 이번 법안을 가지고 무슨 치즈법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진숙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 법령 또 표적 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치즈 법령입니까? 너무나 루폴,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심의 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헌법 소원 또 가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김현 의원이 적절한 얘기를 했죠. 한번 들어봅시다.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송통신위원장답습니다. 네, 와인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상당히 재치가 있네요. 처음에 이제 치즈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그 치즈에 있는 구멍을 루폴이라고 그래요. 아는 것도 많네. 그러니까요. 찾아봤겠지 뭐. 그래서 아마 이제 빵을 좋아하고 또 와인을 많이 샀다 그러잖아요. 법카로. 그래서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이진숙 지금 현재 아직까지 위원장이니까요. 30일날 공포가 되면 이제 자동 면직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 말은 이게 무슨 숭숭 떨려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요. 기존의 유료 방송, IPTV나 아니면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방송위원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 미래창조과학부라고 기억나시죠? 박근혜 때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면서 과기부하고 방송에 있었던 이 업무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과기부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정책이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 케이블 방송이나 유료 방송 그다음에 이런 방송들은 전부 방송 영역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떼내가지고 미창부로 넘기고 그게 다시 이제 과기부로 바뀌면서 그대로 과기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요. 이러면요 제재는 방통위가 하고 지금 구조로 보면 지능정책은 과기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통신업체들 IPTV나 아니면 유료 방송업체들은 두 군데를 다 가야 돼요. 업무를 보려면 방통위 가서 제재 관련된 업무도 봐야 되죠. 이쪽에서 지능 업무도 봐야 되죠.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능과 규제를 함께해서 통합적으로 방송정책과 미디어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든 법안인데 자기 쫓아내려고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미디어 환경이 통합되고 있잖아요. 지금 통신, 방송,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SNS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한 행정기관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기존에는 사실은 5명의 상임위원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3명의 상임위원,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바뀌면서 숫자를 좀 늘렸어요. 그리고 회의를 구성하는 방식도 4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회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명 중에 2명 앉아가지고 계속 회의해서 다 통과시켜버렸어요. 그것도 대통령이만 2명만 가지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민주적인 방식, 공정성과 객관적이 담보될 수 있는 방식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건데 마치 자기 때문에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잘못된 자기중심적 생각방식 바꾸시기 바랍니다. 거미줄 최정아님, 네 얼굴이 치즈다. 제가 웬만하면 외모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진숙 저렇게 하니까 이제 이진숙 얼굴 안 보게 돼서 좋다 이런 글 참 많이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저희가 외모 비하가 아니라 보통 40이 넘으면 본인의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딱 이진숙의 인상을 보면은 너무 우리가 보면 기분이 나쁜 게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쁘고 안 예쁘고가 아니라 살아온 인생 자체가 본인이 그렇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이상한 헛소리하고 저렇게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권력에 빌붙고 했던 얼굴이 그대로 인상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루폴 이러면서 치즈 뭐 얘기를 계속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진숙에 대해서 그럼 너는 뇌에 구멍 뚫렸냐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 그럼 본인이 뇌가 치즈인가요? 뭐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자아가 비대해요. 예. 그 말씀드린 것은 본인 중심으로 뭐 지동설도 아니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적절한 법과 절차에 의해서 국회의원들,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고 그거를 국민이 뽑은 선출한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 법대로 하는 건데 본인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숙청되는 모습 지켜볼 것. 역사의 기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숙청 이야기하니까 뭐 저도 이제 숙청의 정확한 한자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 예. 문자를 보면은 엄숙하고 정숙하게 하다. 청, 깨끗이 하다라고 해서 엄격하게 깨끗이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진숙 같은 사람은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지저분한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이 하는 과정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역사의 기록이라는 건 본인이 뭐 대단한 무슨 뭐라고 역사에 기록합니까? 근데 역사의 기록은 되겠죠. 고위공직자가 법인카드로 빵 사 먹고 와인 사 먹고 치즈 사 먹고 했던 그런 기록들 다 이런 역사의 기록이라서 다시는 이런 이진숙 같은 고위공직의 권한을 마음껏 누리고 불법적으로 누리면서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역사가 처단한다는 것을 저는 역사의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루폴은 본인의 카드 내역이죠. 뻥뻥 뚫려 있고 의혹이 가득한 카드 내역이고 그게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법률 대응을 한다고 해서 1차적으로 이제 법무법인 대표로서 느꼈던 건 법률 대응 좋겠다. 저 수많은 걸 하는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정치적으로 하려고 저렇게 한다고 하면 저런 그 사고를 계속 치는 고객이 있는 법무법인 대표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의미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저게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되는 게 그 대선을 통해서 정부가 바뀌면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을 개편하는 건 그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헌법기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진숙을 안 봐서 좋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반대로 저런 사람이 국힘의 간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힘을 비호감으로 이끌고 국힘을 부정부패한 정당의 그 이미지를 씌워준다면 우리 입장에서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이진숙이 간판이고 남성은 전환길이 간판이고 국힘이 위원정당으로 해산돼야 될 이유들을 본인들이 정립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진숙 씨가 지금 이제 할 일 없잖아요. 출근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거 보면은 그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 할인일 같은 거 있거든요. 특정 요일에 그런 할인을 잘 챙겨 보시면 50% 네이버 페이 50% 할인된 날도 있고 특정 일에는 SK텔레콤 그 멤버십 할인도 되는 날이 있으니까 그거 잘 찾아보시면서 빵집 할인일 잘 챙겨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준수 빵값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거는 기소해야 된다고 수사를 맞춰서 기소하라고 이제 곧 공소청에다가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재판 준비를 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시간 많아진 거 재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빵에 들어가면 빵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제가 김건희 씨 식당 보거든요. 유머했는데. 아니, 빵에 가서 빵을 많이 드실 수 있냐? 근데 원하는 만큼은 못 드시고 제가 김건희 씨 때문에 가끔 남부구치소의 메뉴를 보는데 네. 아침에 한 번씩 모닝빵 같은 거 나옵니다. 모닝빵. 네, 딸기잼과 모닝빵. 예. 네. 하나 더 주라고 그러면 더 줍니까? 하나 더 특별히 더 준다고 하면 접견을 모르겠네. 가면 네, 그 빵 이제 주나요? 일반 접견 갔을 때 이제 부식을 사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중에 종류가 하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안에서 매점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영치금으로. 그게 안에 뭐 초코파이나 이런 기본 빵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판매를 하니까 그 구치소 빵에 가셔서 그 판매하는 물품들 사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이준수가 안 본 것만 해도 어디냐 싶은데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요즘에 제가 보면서 참 가소롭다. 너네들 주제를 좀 알아라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얼굴도 좀 닮았어요. 이준석하고 전한길이하고. 보고 싶지 않은 게 닮은 거죠. 아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진숙 얼굴을 보시니까 알러지가 네, 알러지 그죠. 알러집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필성님 빵으로 응한 자 빵에서 망한다. 아, 명언인데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 아주 활약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저는 참 이번에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서 참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게요 악의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 말은 악의적으로 보도한 게 아니고 야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사실을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거짓말을 하면서 윤석열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정말 가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 가슴을 뿌듯하게 하고 웅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특히 아무리 순서대로 돌아간다고 하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만 해왔던 안보리의 의장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고 참 너무 좋았는데 그 와중에도 흠을 잡으려고 막 찾아내더라고 애쓴다 애써 하는 게 몇 개 있었어요. 뭐 이제 발언 끝나고 통역을 하고 있는데 가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이준석이는 뭐 또 그걸 그렇게 크게 이야기할 만한 것인가. 참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찾느라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모르면서. 그리고요. 심지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비판 기사를 쓴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중앙일보인데요. 멜라니아 여사가 그 유엔 총회에 참석했는데 그 유엔 총회에 참석한 멜라니아 옆자리에 한국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김혜경 여사가 안 앉았다. 아, 이렇게 좋은 찬스를 놓치다니. 그러면서 멜라니아 옆 비어있던 한국 자리 좋은 외교 기회였는데 아쉬워.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개인적인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사 외교를 시도해볼 기회를 놓쳤다. 김 여사가 총회에 참석했다면 멜라니아 여사와 나란히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전 세계에 노출됐을 텐데 이런 기사를 쓴 거예요. 적어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기사를 쓸 때는 그냥 지가 생각해서 쓰면 안 되죠. 왜 저렇게 됐는지 대통령실에 한 번만 확인을 해보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죠, 임세은 소장님. 맞습니다. 그 대통령
대통령 배우자가 뭐 행사를 할 때는 그냥 바로 그때그때 가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뒤에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 리셉션,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 주최 리셉션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안 간 것을 마치 외교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앞뒤 맥락도 틀렸고 사실관계도 틀리고 이건 전화만 해봐서 순방 때 동석하는 공보 담당들 있거든요. 거기다가 통화만 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고 지금 이 기사를 쓰신 워싱턴에 계신 강태하 특파원 이분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저희 기자였어요. 예, 저희 담당 기자였는데 이분이 보통 여사님 관련된 기사를 전문적으로 좀 쓰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뭐 김정숙 여사님 관련한 여러 가지 오보들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분이 또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관계를 조금만 연락해보면 확인할 것을 한 것은 그냥 억까라고죠, 억까. 억지로 까고 먼저 보자. 저는 그런 속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서 충분히 김혜경 여사 외교 활동 잘 하고 오셨고. 멜라니아 여사 주최한 이 자리에 그러면 참석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기 각국에 있는 정상의 배우자들 다 와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한 거지. 저 자리 잠깐 앉는 게 무슨 의미가 크게 있습니까? 잠깐 앉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게 지금 앉을 수도 없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사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저 멜라니아가 앉아 있을 때는 트럼프가 연설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각 그 나라의 배우자들이 앉는 의자가 있는데 여기가 멜라니아 자리고 그 옆에가 김혜경 여사 자리인데 트럼프가 연설하고 있을 때 멜라니아가 앉아 있었죠. 근데 트럼프 연설한 시각이 언제냐면 오전 10시 9분이에요. 이게요, 그 유엔 총회가 열리면은 딱 총회 1시간에 막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정상들이 돌아가면서 다 연설을 해요. 트럼프가 2번째로 연설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7번째였어요. 근데 트럼프 뭐 우리가 뉴스로도 봤지만 원래 한 15분이나 20분 하면 되는데 혼자 58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상 연설하고 7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그때가 오후 12시 49분입니다. 그러면 10시 9분하고 12시 49분하고 몇 시간 차이 납니까? 2시간 40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연설할 때 김혜경 여사가 앉아 있는데 그 2시간 49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배치가 김혜경 여사, 멜라니아 여사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김혜경 여사 다른 일정 하나도 안 오고 멜라니아 앉아 있어 올 때까지 미리 3시간 전에 가서 앉아 있어 가지고 옆에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에게 기자의 능력은 사실 확인과 문제 제기하는 뭐 방향성 이런 건데 외교 관련 관례도 모르는 특파원이다. 사실 스스로 되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관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기사를 쓰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국자한테 확인을 해보고 외교 관례를 확인해보면 될 일인데 그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일단 내가 왔고 잡은 대로 무조건 써서 비난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성된 걸로 보이고 사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기자로서 사실관계도 틀렸고 본인의 전문성조차 부족하다는 걸 드러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대통령이 나가면 국가대표이잖아요. 국가대표가 뭐 나가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는 게 먼저고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지는 확인한 다음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매국노 모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나라가 망하건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되든 자기네가 비판할 건덕지만 있으면 무조건 하는데 전 대통령 지금 소위 말하는 빵에 계신 전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죠. 반국가 세력. 도대체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이런 분들이 저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은 일단 워싱턴에 계시기 때문에 뉴욕의 순방에 따라간 기자들과 다른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아니라 특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사를 쓰려면 지금 순방에 따라간 출입 기자한테 전화만 해봐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순방을 가면 여사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미리 공보를 위해서 다 배포가 됩니다. 뭐 언제 뭘 만날 것이고 대략적인 일정이 배포가 되는데 그러면 시간상 지금 이 트럼프가 연설할 때 이 자리에 못 간다는 것은 뻔히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소위 말하면 긁기 위해 여사님을 긁기 위해 만든 기사 전 그렇게 딱 보여집니다. 네. 뭐
담당 바람직하지 기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데스크는 악의가 있었겠죠. 데스크 입장에서 모를 리가 없었고 당연히 데스크는 확인하는 게 의무니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중앙일보가 1인 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파원이 잘못 써서 보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정이나 동선을 보도하는데도 팩트체크가 필요한데 대통령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확인하고 써야죠. 그런데 중앙일보는 이걸 그대로 사진까지 해가지고 야 이거 멜라니아 옆에 분명히 한국이라고 써져 있는데 김혜경 여사 자리 비웠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멜라니아는 트럼프가 연설할 때 앉아 있었어요. 그때가 10시 9분이라니까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12시 49분이에요. 오후고 시간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그 전날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회를 놓쳤다. 물론 중앙일보가 나중에 정정보도를 하기는 했어요. 이거 정정보도하면 끝납니까? 떠난 바람님. 중앙일보가 언론이면 우리 집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8만 대장경이다. 저 바로 잡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확인을 해야 되죠. 더군다나 절에서 제가 악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일정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도를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긁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님의 단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안 좋은 여론을 만들기 위함이고요. 전례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뭐 김정숙 여사님이 순방 갔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보다 몇 발짝 앞서서 걸은 적이 있어요. 근데 상황상 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도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그 보도 딱 그 한 장면만 딱 찍고 뭐 대통령 앞서가는 김정숙 뭐 무례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언론이 또 뽑습니다. 근데 지금 김혜경 여사님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너무너무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순방에서도 그 외교력을 잘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긁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진 보더니 멜라니아 옆에 한국 있는데 안 했네? 딱 그냥 이 소위 말 왁구라는 것을 잡아서 비판하기 위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억가를 위한 기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오히려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김혜경 여사님이 당시에 우리 동포들을 갑자기 차에 내려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 따뜻하게 대했던 거라던가, 아니면 또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그 주최한 리셉션에 참가해서 각국 정상들과 외교를 하고 우애를 다진 것,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써줬으면 그게 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기사는 까기 위한 기사는 좀 지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오보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참 가요. 그럼 또 그걸 보고 또 막 펌프질을 해대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되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흘려보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막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이라고 불리고 그래서 개혁신당이 저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오보로 잡혔는데 그 건수를 잡으니까 그새 사실 확인도 못하고 못 참고 나와서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들의 본질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자기네의 작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익이 헤쳐지는 것을 눈 감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 소위 말해 전문용어로 똥볼이라고 하죠. 똥볼을 거하게 찼다라고 보입니다. 언론의 오보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렇게 딱 프레임을 잡아버리면 김혜경 여사가 마치 외교의 공간을 활약하지 못한 그냥 무능한 여사님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런 이 보도를 본 천하람 의원 같은 사람은 나 기사 보고 했다라고 또 기사 뒤에 숨어버립니다. 저렇게 다 내질러 놓고서.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사님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이 노력을 윤건이라고 나와가지고 그 김건희 씨가 그동안 외교 활동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 쇼핑을 한다던가 그리고 나토 가가지고 7종 세트 착용한다던가 이런 거에서 조금 할애를 했다면 이렇게 불행한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실 그때 김건희 씨한테 조금만 할애하지 그랬어요. 사실 천하람 의원님이 하셔야 될 건 홍매와 관련해서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말해야 될 게, 밝혀야 될 게 워낙 많은데 지금 오보 보고서 똥볼 찰 시간에 자기 당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트럼프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은 그건 이재명 대통령 자리입니까?
다 자기 순서대로 간 건데. 예. 그리고 기억하시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윤석열이 저 유엔 총회 가서 연설할 때 김건희 씨가 저 자리에 앉아서 박수 쳤던 장면이 있거든요. 옆에다가 박수 쳐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창피했던 장면이거든요. 영부인이 여기저기 박수를 유도하는 장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김혜경 여사님 그런 거 안 보여주셨잖아요. 네. 확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끝으로 내일 조이대 청문회 잡혀 있는데 지금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조이대가 청문회 나 안 나간다라고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5월에도 한번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지요. 그때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거의 복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 이게 참담한 게 사실 판사는 글로 말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고 입법부 국민의 대표들이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는 게 당연한 예의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의가 없는 행위고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삼는데 사법부의 독립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국민의 인권 보장과 절차적 보장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박정훈 대령님께서 그 위법한 보직해임을 당했을 때 저희가 행정법원에다가 이 보직해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나라 민간법원, 수원지방법원은 2년 동안 재판을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정권 눈치를 봐놓고 이제 와서 독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인권을 보장하라고 독립을 해주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사법부는 뭘 했습니까? 오히려 전화 많이 받고 외압을 받았던 군사법원이 똑바로 된 재판을 했죠. 민간법원, 조이대 아래에 있던 민간법원은 오히려 거기에 부역해서 저희의 요청을 아예 그냥 간과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된 것 자체가 사실 본인들이 스스로 정치 현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그냥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전민당이나 행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먼저 그 정치의 한 명의 플레이어로서 마치 검찰처럼 이렇게 행위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건데 법원의 독립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를 핑계로 하는 것은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한나라의 대법원장이라면 그 자신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복붙 의견서를 낼 게 아니라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써내는 그것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이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이유서를 냈어요. 사유서가 아니라. 이유서, 본인만 이유서를 냈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사유서를 냈는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유서는 사건 행위의 경위와 원인을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사유서고요. 이유는 주장 결정의 논리를 내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조이대는 내가 보고할 이유는 없다. 이것도 굉장히 오만한 태도로입니다. 이유서를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것이고요. 저는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계속 사법 독립을 외치면서 그게 마치 어느 순간에도 뭐든 다 사용할 수 있는 치트키인 것처럼 모든 근거를 다 이게 사법 독립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사법권 독립은 헌법상에는 없습니다. 자꾸 독립을 이야기하는 건 이 3권이 분립이 되어 있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라라고 작성을 하는 거지만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상에 없고요. 각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데 이런 독립을 허용하는 거지 이 사법권 독립을 그래서 더 이상 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데 독립을 허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이대가 한 일은 판사들의 재판 독립을 오히려 침해를 한 것입니다. 대법원 내규에 보통은 사건이 오면 소부에 우선을 배당하게 되어 있는데 법조문에는 웬만하면 이 우선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선 배당을 그 조건이 붙는 건데 그 당시의 사건의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같은 경우에는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사건이 중요한 건데 그걸 그냥 본인 직권으로 그냥 본인 전원 합의체를 요청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조이대는 소부에 배당한 사건을 심리하기도 전에 전원 합의체 직권 상정한 거기 때문에 판사들의 재판 독립을 대법원장이
침해한 거고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독립이라는 양을 본인이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출석을 안 했는데 일단 그 국회법 121조의 5항에 의하면 본회의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출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법에 엄연히 나와서 요구를 한 건데 본인이 이유라고 내가 안 나간 이유에라고 틱 갖다 붙이는 거죠. 이거 대단히 모독적인 일이죠. 국회 모독, 국민 모독. 네, 상당히 이거는 그것도 이제 복붙해서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유서를 내는 것 자체도. 이유서도 모독적인 일을 한 건데 복붙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나는 건들지 마라. 나는 초법적인 권력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한 거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제가 김규현 변호사랑 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 한 3, 4년 전에 독립을 요구하면서 정치에서 독립을 시켜주고 우리를 건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권력까지 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했던 조직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검찰이었고 그 결과는 윤석열 정권이었고 그 말로는 윤석열이 지금 현재입니다. 사법부도 독립은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수단이 불과합니다. 계속 독립을 핑계로 검찰화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만난 판사님들 중에서 정말 훌륭하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엄청 해갖고 정말 결벽증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시면 검찰과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서 이 부분에서 비판을 해야 진정한 사법 독립과 사법부의 권위가 지켜질 거라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 그거를 뭉쳐서 방어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그리고 부적절한 행위 그리고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꼭 내부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사법부의 권위가 생기고 재판에 진정한 독립이 세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판사님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희대가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하 대법관 또 직위원까지 다 출석을 안 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일 청문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오신다는 분에 한해서만 청문회가 되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핵심 인물인 조희대 대법원장, 지기현 재판장 그리고 당시에 그 오경미 대법관 이분이 원래 소위 그러니까 배당이 저분한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 질문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죄다 불출석하면 뭐 허공에다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슨 미래에서 오신 분인가 봐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서 내가 안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무슨 질문이 어떻게 있을 줄 알고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으니까 안 나가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사법권 독립을 외치면서 권한만 주장할 게 아니라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일들을 그동안 해왔고 지금 뭐 지기현 판사의 징계 문제라던가 그리고 대법원 파기환송의 의문점 해소 아무것도 안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권한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그 어떤 공무원 집단도 이렇게 오만하게 안 나갈 거야 한다고 안 나가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이기 전에 본인은 국가에 소속된 국가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걸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을 하는데 지금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 건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도 존중을 해야죠.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자신들의 독립이나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고 싶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 있게 나와서 거기다 소명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높다고 해서 채택된 그리고 그 임명된 대법원장 아닙니까? 뭐가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까? 거기서 정 안 되면 뭐 서면이라도 작성을 해서 우리를 설득할 만한 뭔가를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의 권한을 존중받고 싶으면 본인들의 입법부의 권한도 존중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판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법관으로서 자신의 실력으로 우리 국민을 설득하면 됩니다. 크게 자신이 없어서 출석 못한다는 것 자체가 좀 비겁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는 당도 그리고 뭐 다른 대안을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공전될 가능성이 보이는 청문회인데 다음 스텝을 밟아갖고 좀 실효적 있는 견제를 좀 했으면 좋겠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법부 내부에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검찰처럼 돼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괴물이 되기 전에 스스로 암과 같은 부분을 잘라내야만
그래야 자정작용이 있다는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사실 판사님들 비판하는 게 되게 부담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사법부가 잘 이렇게 자정을 할 수 있을 거다. 일부 자정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국민들의 소리에 기울일 거라는 생각으로 계속 고언을 드립니다. 제발 스스로 어느 정도의 액션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왜 사라지게 됐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요. 사법부라고 다르겠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떤 것도 존립할 이유도 없고 기반도 없는 겁니다. 내일 청문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 광고를 드리면요. 예. 지금 저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만행들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희대 탄핵 청원이 예. 10만 가까이 지금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시민분들도 조희대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런 청원도 적극적으로 네. 행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희대 탄핵 청원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 여기까지 하지요. 임세은 대변인님 그리고 정무승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